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 받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투자를 받는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긴 과정입니다. 이게 어떤 걸 내가 보여주고, 특히 이제 IR 자료라고 저희가 보통 하는데, IR을 하고 그렇게 돼서 기회가 좋으면 바로 이렇게 투자 유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긴 프로세스입니다. 바로 막 완전히 투심이를 100% 통과한다고 해도 짧아야 한 달, 대부분은 2달 이상 걸리는 프로세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난 뒤로부터, 결정이 나고 나서 그때부터 2달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앞에 그 VC들이나 이런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만나는 과정은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실 보고 가셔야 되는 프로세스고, 그만큼 또 이것을 바라보는 VC들이나 담당 심사역들은 또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공들여서 하는 면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굳이 위험률이 높거나 본인들한테 관심이 많지 않은 것들은 또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도 해요. 또 그분들의 그런 실무적인 상황을 이해를 저희가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 중에 이전에 이 만나게 되는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이 가장 전 단계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팀 구성이고, 이 부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은 이 아직 어떤 스타트업인지 모르고, 스타트업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업의 성장 곡선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마이너스로 갔다가 J컵으로 어떤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익을 급격하게 내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스타트업인데, 이 시작을 저희가 믿고 이때 이렇게 멀리 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하겠다라고, 투자를 받겠다고 온 팀이, 그리고 대표자가, 그리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팀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VC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 보면은 자꾸 팀이 제일 중요하죠, 뭐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다 뼈가 있는 의미입니다. 다 그 팀을 정말로 보고요. 그 팀 안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보는 게 전문성입니다. 이 팀을 왜 우리가 믿고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특히 이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분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어떤 전문 영역,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분야들은 특히나 이런 전문성을 많이 보게 됩니다. 헬스케어도 당연히 그렇죠. 뭐 헬스케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바이오, 이것도 헬스케어 분야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들의 분야들은 좀 남들이 봐도 좀 어렵다, 접근하기 어렵다, 아이디어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분야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그 창업팀의 전문성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할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CEO가 보통 이제 혼자 또는 2분 정도가 나와서 창업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회사가 투자를 받고 과연 우리가 주는 미션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표이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직도라는 걸 그리잖아요. 그래서 조직도 그림을 보면 대표이사가 있고, 그 밑에 뭐 어떤 부서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어떤 부서들로 나뉘고 막 이렇게 나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한 팀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일이 쪼개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팀을 3인 이상, 이 평균적인 기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인 이하의 팀이 지원을 하면 굉장히 아이디어만 갖고 겁없이 뛰어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말씀드린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지만, 이 팀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춰줘야지, 아무리 전문성이 굉장히 우수하더라도 혼자서 다 하겠다라 그러면은 그걸 믿는 투자자는 거의 없겠죠. 그러면은 대표이사 하나 보고선 다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라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팀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에는 사실은 이건 뭐 뒤에도 나올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플러스 알파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는
학벌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학벌이 필요 없다, 학벌이 낮아도 투자 받은 사례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딱히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고, 팀은 그냥 무난하게 3명에서 5명 사이 이루어져 있고, 근데 비슷비슷한 팀들이 투자 요청이 왔다. 뭐 그런 팀들은 많잖아요. 너무 많은 팀들이 와가지고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뭘 보고 투자하겠습니까? 그들을 뭘로 구분하겠습니까? 볼 게 학벌밖에 없어요. 학벌 아니면은 이전 직장, 경력 같은 거죠. 그래서 특히 외국계 탑 기업에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서 있었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창업을 했다, 이런 투자자분들한테 엄청 메리트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어떤 얘기든 신뢰를 갖고 바라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학벌, 경력 이 부분에 대한 거, 전문성, 이게 어쩌면 세 개가 되게 맞물려요. 되게 여러 지점에서 맞물리는 내용인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이 있는가, 이것도 사업마다 다르긴 합니다. 어떤 사업은 수익 창출을 위한 모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든지 어떤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처럼 아예 딥 바이오로 내려가게 되면, 그쪽은 수익 창출에 대한 리스크나 수익 창출을 누가 시킬 거니, 누가 영업을 할 거니에 대한 것보다는 그건 오히려 연구 성과, 그리고 정말 이 약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서비스가 들어간다든지 제품을 판매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거나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멤버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관리 인원이 있는가, 이거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깊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투자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떨어집니다, 이 문제가. 이걸 보통은 이제 우리가 CEO 또는 CFO라고 부르죠. 그래서 CEO는 이제 회사의 운영을 책임지는 임원을 뜻하고, CFO는 이제 파이낸스죠. 그래서 회사의 재정 또는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초창기 회사들은 보통 CEO랑 CFO가 동일 인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CEO가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하는 경우도 있는데 CEO분들 대다수가 CEO랑 CFO의 자질이, 그래서 CEO나 CEO 분들이 보통 CFO나 CEO의 역량을 함께 갖고 계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본인이 하던 전문성이나 본인이 하고 싶었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떤 조직이나 뭐 MBA를 하셨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역량을 갖춰놓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아주 초기, 우리가 보통 시드라고 부르는 초창기 투자 때는 많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프리-A 정도부터 해서 5억 이상 정도의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리 이슈가 꼭 터져요. 근데 프리-A를 받은 당시에 CO나 CFO가 없다라고 문제를 삼지는 않는데, 이게 프리-A를 받은 뒤에 받은 뒤에도 심지어 터지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또는 그 전에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이사가 완전 엔지니어거나 완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외골수적인 그런 CEO의 성향을 가질 때에는 그 투심이 하시는 분들 쪽에서, 그러니까 투자 심사를 하시는 분들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 심사역한테, 아니 이 회사는 투자를 했을 때 이 돈 관리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팀 구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팀 구성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 모델인 것 같아요. 수익을 어떻게 낼 거냐, 이 회사가. 그리고 수익 모델을 내는 것은 되게 전통적으로 쓰이는 이제 수치가 시장 규모와 성장성, 이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규모는 얼마인지, 그리고 진입 가능성은 결국 우리의 점유율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IR 자료 많이 써보시거나 네이버에서 이렇게 서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보통 시장 규모,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가 나오고, 그 전체 시장 규모도 뭐 요즘에 TAM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쁘게 그리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 숫자를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크게 보지는 않지만은 성장성이 얼마인가 이것도 중요하게 보고, 그래서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장성이 정체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규모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상위로 진입한다면, 상위권을 우리가 차지한다면 이 시장 규모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합니다라는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되게 조그마한 규모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그맣게 되어 있지만 시장이 워낙 빠르게 크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도 그럼 같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그마한 시장 포션에서 시작하지만 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그랬을 때 투자까지 받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점유율 자체도 높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됩니다. 점유율이라는 거는 시장 크기랑 상관없이 퍼센테이지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것과 시장이 성장하는 건 서로 별개인 거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장도 빠르게 하고 시장도 이미 큰데 우리가 점유율을 처음에는 뭐 0. 몇 프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늘려서 몇 프로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이 말이 돼야 되겠는데, 제가 이 수익 모델 부분을 두 번째 넣으면서도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수익 모델에 대한 이 지표 중 어떤 것도 다 숫자이기 때문에 되게 객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객관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시장 규모 어떻게 정의하죠? 요즘에 특히 혁신 그 상품인 경우에는 시장 규모를 정의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성장성, 시장 규모도 모르는데 성장성을 우리가 정의한다? 애매하죠. 진입 가능성, 이거 누가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점유율 몇 퍼센트 하겠다? 이거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다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 모델에 대한 것은 철저히 가설에 기반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설 자체가 누가 봐도 리즈너블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 넌 그렇게 추정했구나. 그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역분들이 웬만해서는 아니야, 시장 규모 그거 아니야, 성장성 아니야, 진입 가능성 틀렸어, 이렇게 보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뭐 시장 규모를 너무 크게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선 했는데 전체 아이템이 들어있는 전체 시장을 다 조사해가지고선 이건 시장 규모가 150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성장성은 매년 뭐 15%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1%씩만 해도 일단 처음부터 저희가 100억 이상을 1000억 정도를 갖고선 시작할 수 있고, 1000억의 매출을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희도 곱하기 15%씩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진입 가능성은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첫 해 매출, 첫 해에서 3년치까지의 매출은 퍼센테이지로만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 규모 전체의 규모가 대부분 크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퍼센테이지로 바로 해버리게 되면은 누가 봐도 이상하고 되게 그 블러프된, 그러니까 과장된 나의 초기 매출이 나온다라고 얘기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스마트폰 시장에 내가 진입하겠다 그러면 스마트폰 시장 뭐 우리나라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또 글로벌까지 잡으면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내가 1%를 가져오겠다라고 해도 막 몇 천억 몇 조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출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비율이 아니라 그때는 매출액 자체를 가지고선 우리가 가설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해 매출액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이렇게 리즈너블한 숫자들 있죠. 보통 우리는 10억을 할 겁니다. 우리는 15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고 설명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매출 처음에 진입 가능성에 대한 첫 매출은 목표 매출 숫자를 차라리 가정을 하시고, 이 가정에 대한 근거를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이 매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퍼센트씩 우리가 성장을 하면, 근데 이 몇 퍼센트는 성장성을 그대로 쓰실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매출 자체를 우리가 좀 낮게 잡았기 때문에 성장성도 시장 성장성보다는 높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15%씩 크고 있지만 우리는 30%씩 큰다. 그래서 30%씩 크면은 첫 해에 10억이지만 그 다음에 13억밖에 안 돼요. 그래봐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갈 것입니다. 30억 이렇게 커갈 것입니다 라고 로드맵을 제시하면, 아 그래 첫 해에 10억을 하겠구나,
근데 10억도 사실 첫 해 매출로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첫 해에 내는 매출액들이 1억에서 3억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억 정도 잡으면 되게 도전적으로 잡은 거고요. 우리는 더 매출이 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8억 정도로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심사역분들이 크게 뭐라고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첫 성과가 만약에 있는 상태라면, 이미 만들어 놓은 성과가 있는 상태라면 그걸 가지고 유추하기는 더 쉽겠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플러스 알파. 이 부분들은 사실 이 투자받는 내용 자체가 어떤 것 하나도 되게 막 공식화되어 있거나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결국 투자하는 거고, 사람끼리 동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하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안 된다라고 설명할 때는 이유가 많아요. 시장 진입 가능성이 낮아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성장성이 낮아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시장 규모가 작아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져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끔은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해두세요. 이거를 너무 무게를 두시면은 의욕이 떨어져서 투자 유치 활동 자체를 안 하고 싶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존재하는 팩터기도 해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대표님과 또는 스타트업 팀과 창업팀과 투자자 간의 친밀성, 이미 알던 사이거나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개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 투자자가 있는데, 그 VC랑 대표랑 잘 알아요. 그래갖고 두 분이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웬만한 아이디어가 매력적이지 않고서는 대표이사가 그렇게 창업을 시작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거를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발표하는 IR 자료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VC 대표님이랑 그 스타트업 대표랑 친해가지고 밤마다 술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업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VC 대표님도 또는 임원진이 고위급에서 피드백을 주시고, 야 이런 건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걸 수정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모델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져요, 어느 순간에는. 그리고 VC 이 대표이사 밑에 있는 분들도 다 이런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대표이사가 거기서 난 좋아, 난 오케이 했는데 밑에 있는 심사역이 전 싫어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친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킹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IR 하는 자리에서, 이 IR이 이제 Investor Relation이라고 해서 이런 투자자 앞에서 보통 하는 발표를 의미를 많이 합니다. 원래 크게 봤을 때는 투자자 관리, 투자자와의 그 관계 관리, 이런 의미를 뜻하는데, 보통 이런 투자 쪽에서는 IR 그러면은 앞에 나와서 피칭하는 것을 IR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IR하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앞에 보여져 있는 쇼잉이 다죠, 어찌 보면. 그래서 투자는 쇼다 라고 생각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R 자료를 얼마나 잘 심플하게 콕콕 머리에 박히게 만들어 주는가, 그리고 그거를 머리에 콕콕 박히게 설명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IR 스킬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IR 스킬이나 이 자료에 투자하시는 거는 투자하신 시간 대비 굉장한 효율을 뽑으실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기술도 더 좋고 그런데 저런 다른 업체에 이번에 투자 받기로 결정된 데 보니까 그냥 장표만 이쁘고 사실 다른 거 별거 없던데 왜 나는 못 받고 쟤는 받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게 좌절이 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시각적인 거에 약할 수밖에 없고, 시각적으로 잘 만들고 말을 잘하고 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 IR 자리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인생을 다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IR 스킬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 난 IR 스킬 안 좋았는데도 투자 받았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주변에 막 전파하시거든요. 야, IR 그거 다 필요 없더라, 난 IR 자료도 없었는데도 투자 받았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IR 자료 없이 투자 받으신 분들은 100% 투자자들이 투자하시고 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 투자 자료 IR 자료도 없었는데 내가 투자했잖아요. 이 얘기를 100번도 더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 없는데 그냥 봐준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없어도 된다는 뜻인가요? 없어도 된다는 뜻 아니죠. 있어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 그냥 예외로 내가 너 해줬어. 그리고 그걸로 계속 어린애 취급받아요. 어린애 취급받고 너 IR 다음번에 잘하는지 나는 걱정돼 이야기 매번 듣고, 그거 좋은 일 아니거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의 철학과 스타트업 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한테 계속 염려되는 이야기만 듣고 그 투자자를 통해서 너는 쇼가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게 되면 이 투자자도 어떤 쇼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스타트업 대표를 내세우기를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 스킬은 꼭 쌓아두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첨단성이라고 쓴 건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첨단성이 있어야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첨단성이라고 쓰긴 했는데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뭐 피칭을 하는 어떤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좀 이 세상을 바꿀 것 같고 이 세상을 리드하는 어떤 첨단적인 느낌이 들어야 투자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막 최첨단을 뜻하는 건 아닌데 어떤 매력을 충분히 느낄 만한 그런 첨단성을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제품의 본질은 굉장히 구형의 올드 패션한 플랫폼인데 이게 투자를 받으려면 이것만 가지고 설명해서는 좀 어렵고, 여기에 플러스 뭐 요즘에 핫한 것들 있잖아요. 빅데이터가 좀 섞인다든지 여기에 AI가 섞인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지 매력도가 한층 높아지고 투자를 받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걸 뒷받침하는 펀드, 이제 돈을 주려면 펀드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이 펀드 안에 규약이 있어요. 근데 펀드 안에 AI에 투자할 것, 뭐 빅데이터에 투자할 것, 이렇게 이제 규약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도 요즘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심사역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들고 있는 펀드의 성격들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투자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런 걸 만드는 대표님들한테 가가지고 죄송한데 이 AI랑 빅데이터 요소가 있어야지 저희가 투자 가능하니까 죄송하지만 요거 IR 장표에다 좀 넣어주세요. 있지도 않지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어느 정도 좀 완전 구체화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을 갖고 계시면은 투자를 유치하시는데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찌 보면은 심사역한테는 핑계를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요즘에 트렌드를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펀드를 매칭시키기가 좀 더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펀드의 매칭에서도 이게 약간은 운이 작용을 하는데 이 펀드에 대한 건 사실 VC 심사역을 모시고 직접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신빙성이 있긴 할 텐데 뭐 이거는 VC 분들 만나보시면은 대부분 비슷한 얘기들 하실 거예요. 저희 펀드가 그게 안 돼서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펀드는 뭐냐면 그 VC가 뭐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뭐 AVC도 있고 BVC도 있고 CVC도 있고 DVC도 있을 텐데 이 VC들이 어떤 요즘엔 주로 이제 정부기관에서 나오는데 어떤 펀드에서 나온 돈을 물려받습니다. 사실 이 VC 하우스에서 직접 이 펀드를 갖고 있는 그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 펀드를 받아서 이거를 스타트업한테 쫙쫙쫙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VC 분들도 이게 VC의 돈이 아니에요. 다 VC도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를 하는 분들을 보통 우리가 LP라고 부르고, 이런 VC나 엑셀러레이터들처럼 이 돈을 집행하는 분들을 G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LP와 GP로 나뉘는데 이 LP 위에 LP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펀드 위에 펀드를 또 펀드 오브 펀드라고도 부르는데 이 LP 위에 LP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이 구조는 뭐 몇 단계가 되든 뭐 규약이 없습니다. 자기네들 맘대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운용하는 운용사라고 불리는 GP들이 이제 최종 단계에 있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의 이름이 붙어요. 저희가 은행 가서도 그 펀드 같은 거 가입하잖아요. 그럼 뭐 무슨 펀드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이 LP한테 GP들도 그렇게 펀드를 팔거나 LP들이 GP들한테 그런 펀드를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펀드, B 펀드, C 펀드가 있는데 A 펀드는 뭐 청년한테 투자하는 펀드다. B는 AI한테 투자하는 펀드다. C는 뭐 공유 경제에 하는 펀드다. D는 뭐 스마트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런 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 한번 따로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펀드의 성격들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결성된 시기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얘는 뭐 1월에 결성됐고, 얘는 3월에 결성됐고, 뭐 얘는 7월에 결성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 모빌리티를 갖고 VC를 만났는데, 만약에 제가 1월에 만나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 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되게 솔직하게 저희가 아직 펀드가 조성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 펀드가 소진이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 펀드가 금액이 한 100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 100억을 투자를 하면서 이 100억을 이 AVC가 갖고 와서 뿌리면 10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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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4군데 뿌렸어요. 그럼 아직 60억이 남아있는 거죠. 이럴 땐 투자 받기가 편해요. 근데 B펀드 같은 경우는 50억, 30억 투자해가지고 또 10억 투자해가지고 10억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게 투자하기가 횟수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VC 입장에서도 한 번 정도. 근데 이 10억 가지고 괜찮은 업체에 투자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 LP들 성향마다, 펀드의 성향마다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원하는지가 다르고, 어떤 스타트업이 투자하기를 바라는지가 달라요. 어떤 펀드는 시리즈 A 이상만 투자해라. 어떤 펀드는 뭐 시드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 LP들이 원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억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는 시리즈 A 이상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다 라고 하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10억만 가지고 괜찮은 업체에 시리즈 A 이상이면 B, C를 포함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투자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라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특히나 이게 AI 쪽이다. 근데 요즘 AI들이 몸값이 엄청 올랐다. 그러면 10억 가지고 괜찮은데 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단독 투자를 포기하죠. 단독 투자를 포기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팔로우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투자자가 들어간 걸 보고 따라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 3번 플러스 알파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사전 투자, 또는 우리가 앵커 투자라고 부릅니다. 이 투자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하우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정도를 이미 받기로 되어 있다. 그럼 플러스 10억 받는 거는 어찌 보면은 조금 수월해집니다. 똑같은 얘기로 5억을 받기로 되어 있으면 플러스 5억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또는 누가 앵커가 5억을 넣고 다른 하우스에서 3억,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는 잘 안 들어오냐면 5억 들어오는데 0.1억, 1000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면 5억 넣은 투자자가 화를 내요. 얘 뭐야,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 그래. 그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5억에다 1000만원, 되게 금액도 조그만데 이것 때문에 서류는 똑같이 들어가요. 1대1이에요. 그래서 받기가 되게 귀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이게 빠그러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보통 개인 투자자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5억 받기로 했어. 그럼 주변에 있던 지인이나 이렇게 약간 좀 알고 계시던 분이 나도 한 1000만원 정도 투자하면 안 될까? 너 이렇게 유명한 데서 투자 받는다며 나도 한 1000만원 정도 투자할게. 근데 아는 분이니까 거절하기도 그렇고, 막 이제 친분도 있고 그러니까 받습니다. 받기로 해버리고 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사전 투자가 유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추가 투자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또한 이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투자를 받기 전에 고민해야 된 것, 하셔야 될 것들,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내용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이미 한번 겪어보신 분들 보시기에는 뭐 이거 다 알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막 생소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실 수 있거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번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멀리 출장을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많은 스타트업 분들을 뵙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스타트업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많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들도 제가 더 많이 공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